네, 이제 저희 브랜드 관리 전략의 제 9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브랜드 가치 체계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 이 지난 시간까지 이 브랜드 플랫폼의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 브랜드 비전, 미션, 퍼스널리티, 또 코어 아이덴티티 이 네 개 중에서 브랜드 미션을 공부했었죠. 이 브랜드 미션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8강에서 이 가치 제안의 세 가지 분류, 네, 교재에 이제 48페이지 보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 고객에게 이 브랜드가 제안하는 가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런 장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종류는 크게 기능 가치, 그리고 정서 가치, 그리고 이 자아실현 가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이 고객에게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 또는 특징을 어떤 것을 강조해서 전달하느냐, 그 차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능 가치라는 것은 보면 이제 이전에 많이 사용했던 그러한 방식들인데요. 가장 기초적인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얻어지는 물리적인 가치, 또 기능적인 효용, 이런 부분들을 기능 가치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TV에 있어서도 이제 선명한 화질이라든지, 또 식품에 있어서도 이 무공해 자연 식품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말해주는 게 이제 기능 가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두 가지 자아실현 가치와 이제 정서 가치 같은 경우에는 이모셔널에 이제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먼저 이 정서 가치를 보면은 나는 저 브랜드에서 어떠한 뭐 감각이나 기분을 느낀다. 뭐 예를 들면 뭐 즐겁다, 섹시하다, 이런 부분들은 정서 가치입니다. 즉, 기능 가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기능 가치는 어떤 제품에 있어서 기능적인 효용을 전달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은 정서 가치는 기능 대신에 기분, 어떤 느낌, 그런 부분을 전달하는 게 이제 정서 가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발전된 가치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아실현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저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 자신을, 내 자아를 어떻게 남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실현시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브랜드에서 얻어지는 라이프스타일, 그런 부분들과 또는 이제 자기를 표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똑같은 패션 브랜드, 이러한 그 패션 제품 중에서도 어떠한 브랜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남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렇게 브랜드를 사용함으로 해서 내가 누군지를 이렇게 남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이 자아실현 가치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좋은 자동차 예를 들어서 이제 뭐 BMW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뭐 조지 알만이라는 그런 브랜드를 입고 다닌다. 그럼 나는 패션 감각이 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먹더라도 어디 가서 먹는다라고 하면은 나는 분위기를 안다라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자아실현 가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 가치의 발달은 처음에는 기능 가치부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기능 가치가 고객들에게 이제 어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왜냐하면은 브랜드들 간의 그 기능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서 가치로 이제 옮겨가고 또 정서 가치와 함께 또 자아실현 가치, 저 브랜드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아실현 가치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능에서 정서 가치 또 자아실현 가치 이렇게 가면서 상당히 자아실현 가치 쪽으로 갈수록 의미는 있어요. 그리고 다른 브랜드가 모방을 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면 당신이 성공한 그런 사람처럼 느껴진다 또는 감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라는 것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점도 있는 반면에 일단 성공만 하면은 기능 가치보다 또 정서 가치보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은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이 BMW도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 정서가치 쪽에 가장 초점을 맞춰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무제한 고속도로를 BMW를 타고 쫙 달렸을 때 그런 감동이 있다라는 게 이제 정서가치죠, 보면은. 근데 이 정서가치 이외에도 이 BMW는 기능가치라든지 자아실현 가치 이런 부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가치는 보면은 무엇인가 하면은 핸들링과 또 주행감 그런 부분, 또 자아실현 가치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야, 내가 BMW를 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는 있지만 고객에게 다 전달하기에는 무리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BMW는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 이 정서 가치라는 부분을 가장 강조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기능 가치, 정서 가치, 자아실현 가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많은 브랜드가 이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전달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가치들을 동시에 전달했을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만 정해서 전달을 해주는데 이전에는 기능 가치가 거의 대부분을 갖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 브랜드가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그리고 자아실현적으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간다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치 전달에 있어서 우리 BMW의 사례에 이어 이 볼보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 안전일 거예요. 안전한 자동차, 그리고 튼튼함, 그런 게 떠오르실 텐데, 어떻게 보면은 기능, 정서, 자아실현 중에서 이 기능 쪽에 좀 많이 치우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럼 이 볼보의 안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왔고 그동안에 이제 볼보의 역사가 어떻게 됐는지라는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보라는 브랜드는 이 스웨덴을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이제 자동차 브랜드인 사브라든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벨상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가구 브랜드 하나인 이케아라든지 이러한 브랜드들과 함께 스웨덴을 대표하는 그러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볼보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장표에 보이는 두 분이 창업한 회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 이제 1915년도에 SKF라는 스웨덴 최대의 볼 베어링 회사의 자회사로 출발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7년도에 우리가 자동차 회사를 하나 새로 정식으로 설립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볼보라는 사명으로 변경을 했죠. 볼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로 나는 구른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935년도에 SKF라는 볼베어링 회사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하기 전에 1927년도에 볼보에서 이제 가장 먼저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어낸 게 지금 장표의 그 위쪽에 있는 그 자동차예요. 오픈카입니다. 야곱이라는 그런 이제 오픈카인데 이 오픈카를 만들 때부터 이 볼보라는 그러한 자동차는 안전만을 최우선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자동차를 갖다가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자동차에 비해서 약간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 각이 많이 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심플한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쭉 자동차에 대한 트렌드가 변하면서 이런 각진 자동차가 더 이상 고객에게 사랑받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볼보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던 유럽 수입자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그런 브랜드였는데 점점 더 이제 자동차의 외관에 대해서 일반 소비자들이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자 90년대 중반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이 직선, 이 각진 그런 모형을 이렇게 둥글게 우아하게 만들어가기 시작을 갖다가 했죠. 그래서 이제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볼보의 승용차 부분, 그러니까 이제 볼보 그룹에는 여러 개 이제 사업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중장비라든지 뭐 항공 관련 제품이라든지 또 트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승용차 부분의 매출액이 이제 점점 이렇게 줄어들자 1997년도에 레이프 요한슨이라는 새로운 CEO를 영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슨 회장이 이 볼보 그룹에 취임을 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볼보의 이 승용차 부분을 미국의 포드라는 회사에 매각을 갖다 해버립니다. 1999년도의 일이죠, 보면은. 그래서 그 당시에 스웨덴에서 굉장히 이제 크게 이슈화가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서도 이 볼보 자동차라는 것은 스웨덴을 대표하는 그런 기업이었어요. 물론 기업 전체를 넘긴 건 아니지만서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승용차 부분을 미국에 팔자 많은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매출액도 승용차 부분을 팔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한 입장이었습니다. 이때 이 요한슨 회장이 무슨 얘기를 갖다가 했냐면 이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볼보와 사브는 스웨덴의 영원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 스웨덴 국익에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보는 것은 국수주의적인 관점이다. 그래서 볼보라는 자동차의 미래 이 부분을 탄탄하기 위해서는 볼보 그룹에서 승용차 부분을 이렇게 이제 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그 이후에 승용차 부분을 포드에 매각한 이후에 이 볼보 그룹의 매출액은 점점 더 신장을 갖다 하게 됩니다. 경영 수지가 많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는 처음에 요한슨 회장이 취임했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경영 성과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렸지만서 2010년도에 1999년도에 볼보 그룹에서 승용차 부분을 포드에 판매를 했는데 2010년도에 세계적으로 이제 자동차 산업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포드라는 회사가 중국의 길리라는 자동차 회사에게 다시 이제 판매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볼보의 승용차 부분은 이렇게 자꾸 주인이 바뀌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때 스웨덴의 이 부총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은, 자, 세계 어떤 국가에서 누가 볼보를 소유하든지 간에 그 브랜드는 영원히 스웨덴 것이다. 이런 얘기를 갖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 볼보 그룹의 승용차 부분의 주인은, 소유자는 스웨덴은 아니죠. 그렇지만서도 이 볼보라는 이 브랜드에 대한 애착심, 그리고 스웨덴에서 얼마나 볼보가 중요하게 그렇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부총리가 단적으로 얘기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미래에 이 미국의 이제 포드사에서 다시 중국의 길리사로 볼보 승용차로 넘어가고 또 다른 국가의 또 다른 자동차 회사로 넘어가더라도 이 공장 자체는 스웨덴에 있는 것이고 볼보에, 그래서 이 볼보라는 것은 영원히 이 스웨덴 국민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다. 그만큼 이 브랜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장수 브랜드로 만들겠다라는 것인데요. 반면에 참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일어났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대우 자동차 브랜드, 이 대우라는 브랜드는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말 현대와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세계적인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 자동차 역사도 이제 꽤 오래됐습니다만은 1983년도에 이 대우 독자적으로 이제 자본을 구성해서 대우 자동차가 탄생을 하였는데요. 그 뒤에 IMF를 지나면서 대우 그룹의 해체, 그 다음에 이제 GM에서 인수,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대우라는 자동차 브랜드가 계속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GM의 브랜드의 하나인 쉐볼레라는 브랜드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 대우 브랜드를 쉐볼레로 대체를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해서 그동안 정말 30년 동안 우리 국민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대우 자동차 브랜드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다가 한 것이죠. 그래서 앞서 보신 이제 볼보의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누가 소유하든지 간에 영원히 이제 스웨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대우 브랜드가 없어진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니다,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볼보로 넘어가면은 볼보는 정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보면은 노력을 많이 한 것이죠. 자, 브랜드 미션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브랜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에서 어떤 일을 갖다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분명히 규정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볼보는 가장 안전한 자동차를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세계 최초로 계속 개발을 갖다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운전석에 있는 그런 안전벨트라든지 또 안전벨트 중에서도 이렇게 3점식 안전벨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3점식 안전벨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좌석의 머리보호대. 그러니까 이 머리보호대도 이제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이 볼보에서 처음 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벨트를 차용하지 않았을 때 경보음,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최근 들어서 이제 에어백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대두가 되었죠. 그죠? 사고 났을 때 운전자와 그 승객들을 지켜주는 게 에어백이죠. 그래서 운전석 에어백이라든지 또 옆에 있는 조수석 에어백이라든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 볼보가 세계 최초로 이제 개발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 볼보는 얼마나 큰 노력을 했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자료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브랜드 미션에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를 한번 보도록 하죠. 보면은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야, 이게 근데 도대체 언제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생겼고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하는 게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역시 이제 스타벅스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안을 함으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브랜드 미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벅스 브랜드가 성공할 수 있을 때 가장 큰 성공 요인을 나타내는 문장이 바로 지금 장표의 밑장에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는 커피를 파는 곳이 아닙니다. 커피와 관련된 새로운 문화를 팝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경험을 나타내주는 그러한 문장인데요. 자, 커피 전문점에 가면 무엇을 팝니까? 당연히 커피를 갖다가 판다고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만 스타벅스에서는 커피는 기본이다. 그러나 다른 매장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치를 제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가 처음부터 이제 중점을 뒀던 게 오감 마케팅이라는 겁니다. 그 Five Senses 마케팅이라고 해서 오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서도 뭐 시각, 후각, 또 청각 뭐 이런 부분들이 오감에 포함이 되죠. 스타벅스에서도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먼저 청각을 보면은 이 히어 뮤직이라고 해서 이제 스타벅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그런 음악들을 세계 전 매장에다 같이 이제 이렇게 제공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음악.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서도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 인테리어가 좀 색다르죠. 그래서 스타벅스에서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비주얼, 그림. 그리고 세 번째로 후각 같은 부분은 담배를 못 피게 하죠. 뭐 요즘 거의 모든 커피 전문점에서 담배 피는 게 힘들어집니다만은 그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커피의 향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멜, 후각적인 측면, 그 다음에 테이스트, 미각이죠. 미각에서는 음식이 새로 나오면 나눠준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미각을 맛보게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터치, 촉각적인 부분. 그래서 이 슬리버, 그러니까 이 뜨거운 커피를 손에 쥐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꼽는 거, 그걸 슬리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브로셔가 나오면 같이 제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그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이러한 오감 마케팅이 이제는 어디 커피 전문점 가더라도 쉽게 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이 스타벅스에서 가장 먼저 대중화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스타벅스를 성공시킨 가장 큰 주된 요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또 이 스타벅스가 왜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브랜드가 되었냐?
그래서 이 요즘 뭐 감성 마케팅 뭐 이런 얘기를 갖다가 많이 하는데 그 브랜드 마케팅의 주가 이제 감성 마케팅이고 감성 마케팅의 양대 산맥을 뽑으라고 하면은 제가 사례로 쭉 말씀을 드렸던 할리 데이비슨 모터사이클과 이 스타벅스 이 두 개를 갖다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스타벅스가 여기 빅2에 올라가게 된 가장 큰 반열에 또 하나 이제 무엇이 중요했냐면요. 광고비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이 레스토랑은 맥도날드예요. 그 맥도날드의 광고비와 비교했을 때 이 스타벅스는 현재 그 뭐 한 마켓쉐어로 보면은 한 6위 정도 전체적인 체인점 중에서 브랜드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6위 정도 차지하는데 이 광고율을 보면은 지금 장표에 보면은 약 200억 정도 물론 이제 뭐 2007년도 기준입니다만은 한 200억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다. 미국에서 200억을 사용을 했다 그러면요.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렇게 적은 광고비를 사용하고서도 높은 그런 마켓쉐어와 브랜드 선호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브랜드 마케팅의 하나의 성공 신화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면요. 자세히 스타벅스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1997년도에 들어와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그런 주식회사, 스타벅스 코리아 주식회사를 합작법인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식회사 신세계와 같이 50대 50으로 기업을 갖다가 만들었어요. 총 자본금 200억으로. 그래서 이제 쭉 그 매장을 갖다 늘려갔는데 작년도에 거의 뭐 한 550여 개 그러한 매장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이지만은 거의 한 4천억에 가까운 그런 매출액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99년도에 1호점을 오픈을 해서 10몇 년 만에 이렇게 수백 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빅 브랜드로 성공을 하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한 4,000원 정도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4,000원짜리 커피를 사 먹는다라고 하면은 그 5%가 바로 상표 사용료로 미국 스타벅스 본사에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200원이죠, 보면은. 그래서 10잔을 사 먹으면은 2,000원이 가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러한 그 상표 사용료만 하더라도 벌써 2007년도에 70억 원이 미국 스타벅스 본사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지급이 됐죠. 자,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자, 훌륭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안전자리에서 1년에 수십억, 수백억을 갖다가 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가 왜 중요하고 왜 기업에서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키우는지 이 사례를 보고서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스타벅스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잠시 살펴보면요. 자, 뭐 수십 년 된 그런 브랜드다. 물론 수십 년은 됐습니다만 그보다 더 되지 않았을까? 100년 이상 된 브랜드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스타벅스의 역사는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고던 버크, 제럴드 볼드인 그리고 지브 시글이라는 세 사람이 공동으로 스타벅스라는 그러한 브랜드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과 같이 스트리트에 있는 거리에 있는 커피 전문점이 아니고 커피 원두를 판매하는 회사였어요. 자, 그러다가 1983년도에 현재의 스타벅스 회장인 하워드 슐츠 회장이 이 스타벅스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워드 슐츠 회장이 스타벅스를 처음부터 오픈시킨 사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슐츠 회장이 자 1985년도에 이태리의 밀라노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커피의 역사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에 가면은 이 좁은 이 인도의 커피 전문점들이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를 갖다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휴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하워드 슐츠 회장은 큰 감명을 받고 우리도 저렇게 이태리식으로 해서 커피 전문점을 좀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돌아왔어요. 미국에 들어와서 이 세 명의 창립자와 함께 우리도 저런 사업을 하자라고 해서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나 혼자라도 나와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1985년도에 밀라노 여행을 갔다 온 이후에 혼자서 일 지오날레라는 그런 커피 전문점을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1987년도에 이 기존의 스타벅스가 상황이 좋지 않아서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일 지오날레라는 이제 본인이 만든 그런 브랜드로 스타벅스로 변경을 했죠. 그리고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동경 이 긴자라는 지역에 첫 해외 매장을 개장을 하고 98년도에는 영국에 진출하고,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서도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이대 앞에 1호점이 생겼다고 했죠. 그래서 스타벅스가 해외 진출국 중에서는 저희도 이제 상당히 빠른 순위에 속하게 되고, 또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익을 가져다준 그런 국가입니다. 자, 그러다가 2008년도에 이 하워드 슐츠 회장이 다시 이제 나가 있다가 이사회장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CEO로 복귀를 갔다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당연하죠. 스타벅스의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오너가, 소유자가 직접 이제 경영을 갖다 다시 하겠다라는 그러한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이 스타벅스가 고전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첫 번째는 미국 내 경기가 침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경기가 침체가 되다 보니까 이전처럼 커피가 많이 팔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시장이 계속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포화가 되지 않았냐. 신규 수요자를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고, 자, 어떻게 보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스타벅스 커피 한 잔 가격이 그렇게 만만한 가격이 아니죠. 그 스타벅스 커피의 이제 반 정도 되는 그런 중저가 커피 브랜드가 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맥카페라든지 맥도날드에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던킨 도너츠에서 나오는 커피라든지. 그러니까 이러한 매장들에서 저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맛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바로 스타벅스의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장에서 말씀드린 이 맥카페라는 브랜드도 93년도에 호주에서 처음 이제 출발한 그런 브랜드인데, 커피 자체가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이제 맥카페라는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맥도날드에서 하나의 어떤 마케팅의 어떤 성공 전략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맥카페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스타벅스를 많이 공격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스타벅스와 이제 똑같은 그러한 커피,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에게 마셔보게 하고, 어떤 커피가 맛있냐라고 했을 때 비싼 커피가 좀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똑같은 커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괜히 비싼 돈을 주고 커피를 사 먹지 말고 스마트하게 초이스하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적도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보다는 브랜드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지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벅스도 이러한 기업 전체적으로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09년도에 드디어 이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 제품이 바로 VIA, 이태리 옛날 말로 길이라는 뜻인데요. 비아라는 그런 브랜드를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굳이 스타벅스 매장에 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집에서 쉽게 타먹을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급 온도 커피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아가 우리나라에 진출을 한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커피 기업들도 이런 프리미엄급 온도 커피를 계속 출시하게 되고, 그러한 시장이 지금 별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보면은. 그래서 이 스타벅스가 2011년도에 이 4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40주년을 맞이함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성격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지금 장표에 보시면 시애틀에 있는 스타벅스의 본사 건물인데, 이 본사 건물에서 새로운 기업 로고 발표식을 갖고, 커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으로 이제 진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객들에게
또 투자자들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인데요. 새로운 로고가 지난 로고가 뭐가 바뀌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커피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히스토리에서 이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요. 자, 이 스타벅스의 이름과 또 마크 이 부분이 여러 군데서 이제 자료도 많이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또 공부도 많이 하고 했던 부분인데요. 정리를 해보면 먼저 스타벅스라는 이름은 소설에서 나온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어니스트 해밍웨이라는 미국 소설가죠.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요. 이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1등 항해사 이름이 스타벅입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에서 이제 그 스타벅스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자, 이 노인과 바다라고 하면 바다, 항구, 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는 연상 단어들인데, 미국에 있는 시애틀이라는 도시가 이제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스타벅스라는 브랜드가 탄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바다와 관련된 항구와 관련된 그런 소설에서 이름을 따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름이 세이렌이라는 그러한 ним프죠, ним프. 그래서 상반신은 여자고 하반신은 이제 새 모습을 한 영혼의 목소리를 낸다라고 이제 그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는데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이렌이 이탈리아의 그 시칠리아 근처의 바이섬에서 쭉 산다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섬을 지나가는 배에 이제 뱃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그래서 바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그 뱃사람들을 노래로 유혹을 해서 바다에 빠져 죽게 한다는 그런 신화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로고에 삽입을 했다. 역시 이제 이 바다와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보음 같은 거 사이렌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이렌이 바로 이 세이렌에서 연유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타벅스의 로고 변형사를 보면은 이제 2011년도에 바뀐 게 네 번째 마크인데요. 1971년도에 가장 먼저 스타벅스의 로고가 탄생하였고, 그 다음에 이제 1987년도에 다시 한번 이렇게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992년, 그리고 2011년도에 현재 마크가 탄생을 했는데, 보시면 기본적으로 스웨렌이라든지 아니 전체적인 원형이라든지 문장형 이런 부분들은 크게 바뀜이 없는 것이죠. 바뀜이 없지만서도 조금씩 저렇게 이제 바꿔 나감으로써 고객들에게 점점 더 친화적인 이미지를 주게 되고, 특히 이제 2011년도에 바뀐 스타벅스의 마크는 더 이상 이제 커피숍에만 치중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장을 열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스타벅스라는 기업이 어떠한 제품으로 우리와 만나게 될지, 또 얼마만큼 다시 얼마만큼 성장을 하게 될지라는 부분을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만나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강에서는 자, 우리가 브랜드 미션의 내용 중에서 스타벅스까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10강에서는 이 스타벅스의 가장 뭐 큰 경쟁자로 대두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는데 규모적인 측면에서는 이 맥도날드가 훨씬 더 큰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커피 부분에 있어서 이 스타벅스를 힘들게 했던 그런 주 브랜드죠. 그래서 이 맥도날드의 역사, 또 맥도날드는 어떤 기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10강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